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 가는 것 같았는데요. 여기 캐나다의 최남단인 윈저 리밍턴은 아직도 온도가 29도, 30도 되는 아직도 여름 날씨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28일 토요일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 시니어 특강을 했습니다. 오타와 시니어 특강을 해서 그 정원 제한으로 25명 이렇게 은퇴 그 오타와 한인들을 대상으로 은퇴 연금 세미나를 했는데요. 오타와는 날씨가 이제 아침에 한 19도로 굉장히 선선하고 좋은 날씨였는데 리밍턴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덥고 이제 무더운 날씨입니다. 제가 여름에 이제 액티비티를 많이 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많이 탔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됐는데, 리밍턴 이렇게 아웃도어 캠핑으로 굉장히 좋은, 동네고요. 어제 인디안 컨서베이터리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오려고 했는데, 캠핑장에서. 이제 오타와에서 이제 리밍턴까지 거의 운전으로 10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주행거리만 한 8시간 반 정도고요. 쉬고 그러면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그냥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그림은 왼쪽에는 이제 2004년 7월 제가 강남 교보문고에서 세미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2019년 성공적인 정착에 대한 세미나를 오타와 메리어트 호텔 강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2019년도에 제가 한인 회장일 때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벤트를 소풍 그리고 골프 대회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디트로이트 한인 회와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같은 행사를 한 것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캐나다에 오셔서 정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사시면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그 은퇴를 준비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타와 그 25명으로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선착순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서 이렇게 강의를 듣지 못했으므로 제가 이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거리두기 제한으로 이렇게 많이 자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은퇴를 위한 사전 준비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할 때 자녀의 독립을 생각하지 많이 않으셨을 겁니다.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계속 진학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결혼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준다 그러면 그 부분이 많이 은퇴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캐나다도 이제 뭐 집값이 점점 비싸지다 보니까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제 콘도 같은 경우만 뭐 원베드, 투베드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으로 뭐 7, 80만 불이 이렇게 되는 한국 돈으로 7, 8억 정도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8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20% 다운페이를 하고 이제 1억 6천이죠. 나머지 한 60만 불은 은퇴를 60만 불은 이제 모기지를 해서 이제 그 비용을 이제 25년으로 갚아 나가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 그래서 60만 불을 빌리려면 18만 불의 소득이 가구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18만 불의 이제 그 소득을 증명을 해야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운페이를 더 하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40%를 다운페이 한다 그러면 84, 32만 불이니까 한 40만 불 정도를 모기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연 12만 불 정도. 예,
그렇게 소득이 있으면 부부 합산으로 그렇게 모기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자산을 처분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은 여기 한국보다는 뭐 어떻게 서울보다는 여기 부동산이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현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집을 살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민 왔던 2008년도만 하더라도 결혼 평균 연령이 굉장히 25세, 26세 이렇게 되었었는데, 점점 올라가서 이제 에버리지가 미국은 28.2, 캐나다는 30.3으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 결혼 평균 연령이 30.3세, 45세가 되는 해에 이제 40대 중반, 이제 저희 나이 또래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15살이 됐기 때문에 15살 때부터는 여름방학 때 취업을 해서, 아니면 학기 중에도 파스타임으로 취업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하냐고 하는데, 여기 캐나다에서는 일했던 경력이 굉장히, 그리고 이제 추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15세가 될 때 취업 연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세에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50세가 되는 해에 모기지가 이렇게 끝나게 되죠. 나이 45세에 자녀를 이제 독립시키는 그런 플랜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살 때부터는 이제 팜에서도 일이 할 수 있고, 15살 때부터는 이제 방학 때 풀타임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45세에 캐나다 국민연금 불입이 20년 이상 되고요. 캐나다에서 이제 10년을 거주하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연금 수혜 대상자가 되고요. 20년 캐나다 시민권자로 2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을 때 이제 해외에서도 캐나다 연금을 풀로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RPP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매칭 펜션이 있는데, 내가 뭐 예를 들면 3%를 이제 적립을 하면 회사가 퇴직금을 또 3%를 대주는 그 매칭 펜션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으실 수 있는 금액이 개인당 18%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3%를 매칭해 준다 그러면 자기 애뉴얼 연봉의 21%가 적립이 되고요. 6%를 대준다 그러면 24%가 적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맥시멈으로 매칭을 해서 이제 추가로 붓게 되면 그 연금 금액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로 재투자를 하고 RRSP로 이제 또 추가로 붓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이제 뭐 여기 리밍턴에서는 캠핑 여행, 홈 레노베이션, 차 고치기, 사냥도 하시는 분도 있고, 카약이나 카누, 보트 타기, 그 다음에 뭐 제트스키 이런 게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트레일이 있고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트레일 캠핑도 할 수 있고, 트레일도 자전거 트레일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집을 추가로 이제 구매를 해서 렌트하우스를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 있어야 이렇게 돈이 많이 남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직접 고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저의 간단한 자격 인증에 대해서 보내드렸고요. 고등학교 코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여기 이 지역에는 웨스턴 세컨더리나 그레이트 에섹스 스쿨이나 뭐 윈저 에섹스 카톨릭 보드나 틸볼이나 이제 홈스쿨링 정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아이들이 스쿨보드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기술 연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컬리지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기기사, 기계기사, 그 다음에 이제 금형수리기사, 그 다음에 이제 CNC CNC 선반 오퍼레이터 프로그래머들은 이게 스킬 트레이드, 기술직으로 해당이 돼가지고요. 학교에서 이제 3년 파트타임으로 이제 720시간을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요.
공부를 하고요. 3년 동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 8천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에서 4년 정도의, 4년 정도죠. 4년의 이제 기술 경력을 회사에서 쌓으면 이제 기술직으로 이제 그 볼 수 있는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험에 붙고 이제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그 샐러리가 시간당 이제 35불, 36불까지 되기 때문에 연봉 10만 불 정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오버타임 포함해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캐나다 학생들은 16살부터 이 그 기술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요. 나는 전기기사가 되겠다. 목표가 뚜렷하고 집에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차도 고치고 이제 전기도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기술을 이제 익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기술직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이렇게 좌페어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은퇴연금 설계 전략, 여기 이렇게 빠졌는데요. 네, 설계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설계 및 현재 실적, 제가 캐나다에서 지금 13년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제 은퇴연금을 10만 불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수익률이 20%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5만 1,400을 이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부으면 이렇게 은퇴연금이 이 정도 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캐나다에서 주는 연금은 다 해서 한 3만 불 정도, CPP 베니핏이 17,000달러, 거의 지금 13년인데 저희 평균까지는 왔으니까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다 받겠죠. 그래서 17,000불. 그 다음에 올드에이지 시큐리티, 캐나다에서 40년 살면 주는 돈이 저도 이제 30살에 왔으니까 거의 75% 이상 받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리타이어먼트 인컴,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던 그런 리타이어먼트 인컴이 계속 또 이자와 함께 자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25,800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이빙, 그러니까 RRSP나 추가적으로 부은 돈이 이제 54,400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라이프 그룹 세이빙에서 이렇게 연금을 부은 것이 약 46,600불 1년에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요것이 다 합쳐서 15만 1,400불이 매년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 마이콜 99,000은 이게 이자가 한 6% 정도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수익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08년, 그러니까 서비스 캐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막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내가 이제 부은 그 CPP의 그 캐나다 국민연금의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이제 CPP 베니핏을 625.92를 이제 65세에 타고, 60세에는 400불, 그 다음에 70세에 은퇴하면 30%를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890.21이 나오고요. 제가 앞으로 20년을 더 일할 거기 때문에 이 CPP는 점점 이제 금액이 증가해서 1,300불, 1,400불까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게 65세 이전에 장애를 입었을 때 저희 앞으로 이제 CPP가 디세빌리티 베네핏인데 지금 현재 981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 1명, 저희가 지금 18살 이하 자녀가 3명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57.58 곱하기 3이 나오고요. 지금 현재 캐나다 2021년 기준으로 1203.75의 이제 그 연금이 나오고, 캐나다 평균이 706.57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연금, 사망연금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장례비로 이제 캐나다 국민연금에서 2,500불을 일시불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이제 살아 있으면 이제 그 월 저는 죽더라도 이제 월 376.15, 그다음에 이제 그 65세 이하일 경우 이제 434.40, 그 다음에 자녀가 이제
있을 경우 257.58 곱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생존자가 이제 아이들을 케어할 때 이제 그 사망연금, 장애연금 이렇게 장애를 입었다면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www.servicecanada.gc.ca 여기 들어가시면 자기 이제 그 어카운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나 취업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여기 캐나다 펜션 플랜 여기 얼마나 들어갔는지 보실 수가 있고 이 아이 그 신청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 서비스 캐나다에 들어가시면 이런 메뉴가 있고요. CPP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CPP 신청이 거절됐거나 이제 장애연금 신청이 거절됐을 때 Request for Reconsideration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펜션 플랜의 이제 스트럭처는 캐나다에 40년만 살아도 주는 노령연금과 캐나다에 40년을 일했을 때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직전의 소득의 18%까지 볼 수 있는 RRSP, 그리고 이게 만약에 18%를 못 부었다면 그 룸이 매해마다 이렇게 자라서 그렇게 연금이 이렇게 연금을 더 부을 수 있는 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RRIF는 이제 RRSP가 65세에 메이추어가 되고 65세부터 71세까지 월로 이제 받다가 71세부터는 이제 그 뭐 1년에 5%씩 세금 안 내고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그런 펀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 RRSP는 71세가 생일이 지나면 더 이상 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5세 리타이어를 하고 건강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이 RRSP는 계속 이렇게 채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IS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게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특이한 점은 이제 2022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10%의 노령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40년 이상 살았을 때 626.49를 최대로 수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7월부터 내년 7월부터는 노인은 이제 저기 $65 정도, 그래서 한 700불 정도를 맞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캐나다 펜션 플랜이고요. 평균 706.57, 지금 맥시멈으로 1203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연금은 최대 1413불,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망인이 65세 이하일 때 650.72, 미망인이 65세 이상일 때 그 722.25, 자녀들이 이제 CPP 장애를 입었을 때 이제 자녀들이 부양 자녀가 있으면 250.58은 사망이나 장애나 이렇게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일시불로 이제 페이먼트 하는 게 2,500불입니다. 이거는 장례비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바인드 베니핏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25,104가 넘게 되면 이제 이거 가구 소득을 얘기하는데 이제 GIS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GIS는 이제 소득이, 그러니까 GIS 전 소득이 25,104불이 안 될 때 GIS를 받을 수가 있고요. 캐나다에 55세에 이민을 와서 근로소득이 10년 동안 없었어요. 뭐 55세에 이민 와가지고 재취업을 하는데 뭐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약 그 월 156.50의 노령연금을 받아요. 이때 연금소득이 1,878불 밖에 안 되고 CPP는 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 보조 지원 프로그램이 돌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 적게는 1,189에서 많게는 1,400불에다가 이제 CPP 뭐 조금 있으면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그 올드에이지 시큐리티 노령연금은 또 별도니까 그렇게 합쳤을 경우는 이제 개인이 이제 2,000불까지 2,000불 비슷하게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소득이 뭐 25,000불이 안 될 때 이제 그 정도를 이렇게 맞춰줘서 이제 뭐 한 달에 이제 150.650을 벌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 소득으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2,000까지 맞춰주는
그 캐나다의 좋은 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주권을 받으셔서 캐나다에 거주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CPP가 적어도 연금에 이제 그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상계 연금 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이제 3만 불 이상이 되는 거죠. 캐나다 국민연금은 40년을 기준으로 40년 거주 시 주는 노령연금, 근속 시 받는 국민연금, 개인적으로 추가로 불입하는 RRSP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26.49, 129,581불 밑으로 받을 때 이제 OAS, 올드 에이지 시큐리티 받을 수 있고요. GIS는 지금 현재 소득이 18,984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싱글이나 미망인이라면 935.72를 추가로 여기에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총 소득이 25,104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그 full OAS 펜션 563.27을 626.49에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그 OAS나 이런 거를 받지 않을 경우에 626.49에서 935.72가 이렇게 합쳐져야 되고, 총 소득은 45,504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July to September 2021까지, 그러니까 올해 7월 9월까지죠. 그래서 이제 그 풀 OAS 펜션을 35,136 이하를 받을 때 이제 맥시멈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1189.76 플러스 626.49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이제 연금 소득이 많지 않을 때 요런 비용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은퇴는 이제 노령연금 최대 수혜로 2021년 기준으로 626.49, 그 다음에 캐나다 국민연금은 1203.75, 70세 은퇴 시에는 30%를 더 많이 받아서 1564.88 플러스 626.46, 다 해서 2100불 정도 되고요. 60세 은퇴 시에는 842에다가 이제 이렇게 받다가 이제 플러스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5년 후에 여기 합쳐지는 거고요. 60세 은퇴하시는 분도 꽤 많은데 이런 분들은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요 갭을 메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RRSP 적금은 직전의 소득의 18%를 불입 가능하고요.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소득 보고 시점에서 이듬해 2월 28일까지 추가로 연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 바이얼 플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페널티 없이 25,000달러를 연금에서 꺼낼 수가 있었는데 2019년부터 35,000달러로 증액을 해서 이를 15년 동안 이제 무이자로 상환하는데 매년 텍스 보고 시에 이를 추가로 상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35,000달러를 이제 그 꺼냈으면 그거를 15분지 1로 나누면 얼마죠? 35,000 15, 그러니까 2,333불을 1년에 이제 세금 보고 시에 이제 그 리턴 금액에서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입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퇴직금은 이제 한국하고 좀 달라서 회사에서 이제 내보내면 이제 주는 거고요. 스스로 그만둘 때는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뭐 어렵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지 그 주는데, 그 정리할 때 이제 내 잘못으로 잘리게 되면은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직금이 8년 이상 근속 시에 8주밖에 안 줘요. 26년 이상 근속까지 26개월을 더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퇴직금이 있는 줘야 되는 그런 회사의 그 기준이 뭐 1년에 뭐 그 급여가 이제 25만 불 이상 뭐 이런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리고 50인 이상의 그 회사, 그렇기 때문에 이제 26년을 근속을 해도 34주치 이상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회사가 나가야 되지, 자기가 스스로 은퇴를 하게 되면 한 푼도 못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65세 은퇴 전에 이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RRSP 인출 금액은 당해 소득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내가 1년에 10만 불을 벌었는데 RRSP에서 이제 그 은퇴연금 그 적금에서 4만 불을 꺼냈다면 이제 다음 소득이 14만 불이 되고요.
내가 반대로 이제 그 내가 있는 룸에서 4만 불을 이제 그 저축을 했으면 내 소득이 10만 불에서 6만 불로 낮아지니까 그만큼 이제 세금을 낸 거를 돌려받게 되죠. LLP라고 해서 라이프롱 러닝 플랜이라고 있는데, 내가 학교에 가고 싶으면 이제 1년에 이제 그러니까 1만 불, 그다음에 총 라이프타임으로 2만 불까지 꺼낼 수 있는데 10년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등록해야 되고, 장애자의 경우에는 이제 파트타임도 인정을 해줘요. 이거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공부할 때는 이제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71세가 되면 매달 받던 연금을 매년 일시불로 받게 되는데, 60세부터는 RRSP에 있는 금액을 RRIF로 전환할 수 있고, 71세부터는 RRSP가 전부 RRF로 전환돼서 71세에 5.28%를 세금 없이 계속 매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그 자기 은퇴 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계속 그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뺄 수가 있는데요. 75세에 5.8이 계속 올라가요. 60세부터 뺄 수 있어요. 그 RRSP를 3.33%는 페널티 없이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60세에 은퇴를 했을 때 30%를 더 적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 30%를 이 RRSP에서 돈을 빼내면서 내가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부족한 은퇴연금 보완. 이 윈저 리밍턴의 장점이, 저희가 디트로이트하고 가까운데 그 기술직이나 나프타에 있는 직종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서 일을 해서 이제 10년 일하게 되면 40크레딧이 쌓여서 미국에 있는 미국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을 떠나도 10년을 일했으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해서 크레딧을 쌓고 RRSP, RSP를 직전의 소득의 18%만큼 최대로 부으시기 바랍니다. 작게 부으면 그 연금이 빨리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건이 된다면 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룸을 다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RSP는 직전의 소득이나 지금까지 근로소득이 없으면 불이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도 이제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RRSP를 부을 수가 없는데, 내가 있는 룸만큼 내가 배우자한테 부어주는 스포츠 RRSP가 있는데 그것을 해서 컨트리뷰션 할 수 있고요. 회사 펜션을 지원해주는 회사에 입사해서 이제 근속 연수나 직급에 따라 매칭을 1%부터 뭐 많게는 6%까지 그리고 더 뭐 좋은 회사들은 뭐 임원들 이런 사람들 9%까지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9% 이상은 매칭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내가 이제 18%까지 매칭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8%를 매칭을 해주는 회사는 뭐 거의 없다고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할 때보다 이제 저렴을 해요. 그 펀드 매니저의 그 펀드 운용비가 개인이 이제 은행에 가서 뭐 RBC나 CIBC, 그다음에 뭐 로얄뱅크 같은 데서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을 하고요. 매뉴라이프나 그레이트 웨스트 라이프 매니지먼트 피가 1에서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새 회사에서 이제 부었는데 19.6%로 이제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 연금 투자 설정에서 보면 뭐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여기 뭐 만약에 픽스드 인컴으로 캐나다 본드는 지금 유니버설 본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2.5%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4191 여기에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 US 라지 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을 넣으면 이제 이렇게 20%까지 자랄 수 있는데, 이게 또 경기가 안 좋거나 이제 미국 그 스탁에 문제가 생기면 또 뭐 곤두박질 치는 게 시간 문제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차피 내가 25년 후에 뭐 30년 후에 이 연금을 찾을 거기 때문에 좀 안정자산을 가겠다 그러면 좀 그 이자율이 적은 그런 그 펀드에 입력을 하게 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0년에 만불이었던 게 이 정도 11 뭐 19, 11, 6.75, 8.75 2018년 마이너스 이렇게 해갖고 만불이 2만불로 2배 정도 8년 동안 자랐습니다. 뭐 어그레시브 인베스트먼트는 이런 거는 미국 그 관련된 펀드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피델리티, 마스터카드, 비자, 알파벳, 구글, 애플, 어도비,
뭐 이런 곳이 이제 10,000불에서 8년 동안 이제 42,000불까지 400% 정도 자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확 꺼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럴 때는 진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이 아메리칸 펀드에 이제 10만 불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뭐 거의 뭐 25% 이상 빠져요. 그래서 25,000불이 한 달 만에 싹 사라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차피 롱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게 되죠. 전혀 올라가지 않는 그 은행 그 채권 같은 거 있어요. 10,000불을 8년을 맡겼는데 912불. 그런데 한 번도 이게 꺾인 적이 없죠. 그래프는 완전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10,000불이 이제 912불에 8년 동안 부었는데도 다른 애들은 이제 10,000불에 40,000불, 10,000불에서 21,950이 됐는데 요거는 1,912. 근데 뭐 투자 패턴이 나는 뭐 안정하게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아니면 이거를 어느 정도 섞어서 쿠션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은퇴연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401k하고 소셜 시큐리티가 같이 합쳐서 되고요. 마찬가지로 캐나다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인데 여기 올드에이지 시큐리티 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어느 정도 인컴을 맞춰주는 그런 제도가 미국은 캐나다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은퇴연금이 적어서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미국 근무하면서 캐나다 거주자는 소셜 시큐리티 401k 캐나다에서도 비즈니스를 또 배우잖아. 뭐 내가 열어서 이렇게 계속 그 캐나다 인컴하고 미국 인컴을 동시에 이제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하려면 일을 해서 이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을 근무해서 40크레딧이 돼야 은퇴 시 연금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남편 소득이 높고 이제 부인 소득이 낮거나 남편 소득이 낮고 부인 소득이 높을 경우 격차가 심할 경우에 이제 소득이 작은 사람은 이제 세금을 이제 덜 띄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합산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6,607불 60일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RRSP에 이제 남아있는 이제 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어버리면 여기 뭐 15,000불이나 뭐 85,000불 뭐 있는 대로 다 부어버리면 리펀드가 이제 24,392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는 이 텍스 리턴에서 나오는 데까지 뭐 거의 한 7일 8일 비즈니스니까 2주면 나오는데 2주 만에 이제 내가 은퇴연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돈이 이제 다시 이만큼 돌아와서 그것을 또 다시 부을 수 있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85,567불이 이제 남아있는 룸이라고 그러면 뭐 집을 팔아서 뭐 여기에서 소득이 생겨가지고 이 85,567이 이게 캐시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다 리턴을 해서 내 룸을 다 부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10일이 이제 2주가 지나서 24,391을 받으면 여기다가 24,391을 다시 은퇴연금 통장에 넣으면 85,000불이 이제 105,000불로 28.50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뭐 이상적으로 뭐 22,230만큼 넣었어요. 뭐 그랬을 때 이제 18.95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7,000불 넣고 그 다음에 5,170불을 리턴 받으면 또 넣거나 이제 뭐 쓰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RRSP하고 차일드 텍스 베니핏인데 RRSP 여러분들이 넣은 만큼 차일드 텍스 베니핏이 이제 그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니핏이 이제 지금 현재 381.63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RRSP를 85,567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소득을 뭐 46,000불로 낮춘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차일드 베니핏이 아까 3명이 381불에서 한 달에 1,000달러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다 이제 했을 때 리턴 금액이 38.40까지 되는 것입니다. 자녀 수 3명, 연간 가족 총소득 2만 불, 실수령액은 월 2,046.89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 소득 세전 주급이 384.6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를 받냐면 이 그 자녀 소득 보조를 24,000불, 그러니까 2,000불을 또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월 2,000불을 수령하고 그 나라에서 아이들 그 우유값으로 이미 2,000불을 더 받기 때문에 월 4,000달러를 받게 돼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저기 3,518.36을 이렇게 한 달에 받게 되는데, 요 연봉이 거의 한 7만 불, 1년에 7만 불 버는 사람처럼 이렇게 뭐, 1년에 2만 불 벌어도 아이들 3명이 있으니까 이게 7만 불 받는 사람은 거의 똑같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용을 설명하면 연봉 7만 소득자와 최저 시급자 14불, 주 27.5시간 파트타임과의 차이는 일주일에 181.4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연봉이 이제 7만 불이면 그것을 이제 40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얼마냐면은 7만 나누기 40 나누기 52주 이렇게 되면 33.65를 벌어야 이제 40시간을 일을 해야 이제 7만 불을 벌게 되는데, 이 7만 불 버는 사람하고 저기 14불 주 시급으로, 그러니까 34불인데요. 이게 14불 버는 사람하고 27.5 파트타임 일하는 사람의 차액이 한 달에 일주일에 181불이면은 한 달에 700불이라면 진짜 거의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뭐 아이들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스포츠 센터에서 하는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이제 90% 할인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케어도 뭐 거의 무료로 해주다 보니까 뭐 그런 걸 따지면은 진짜 이거는 캐나다에서 아주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풀타임도 못하는 사람과 이제 33불이면은 이제 거의 이거 기술직 임금인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빈부격차가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예, 뭐 엄청나게 그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이민자, 자녀가 어린 유학생 영주권자, 저소득층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신규 이민자, 그다음에 취업할 때까지요. 그다음에 자녀가 어린 유학생, 저소득층으로 생활 유지하는 동안 최대한의 실력, 경험, 그리고 이제 갖춰요. 만약에 이제 취업을 못해서 경력을 못 쌓았을 경우에 그 볼런티어, 그러니까 이제 뭐 무급으로라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자기 그 캐나다 연금 붙고, 그다음에 공백 없이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천서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으로 오래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면은 좀 더 벌면은 이제 소득이 떨어지니까 내가 이제 그 노령 은퇴연금 추가로 받는 그런 보조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녀들을 18살, 15살부터 은퇴를 이제 준비시킨다면은 그 자녀들은 이제 은퇴하고 한 50억, 뭐 100억의 자금이, 은퇴 자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뭐 여러분들께서 제가 만든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한 달에 700불씩 18살 때부터 65세까지 그 돈을 이제 20%의 그 이자 소득으로 받을 수 있다면, 아니면 7%로 이자 소득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65세에서 전혀 캐나다에서 아니면 이제 해외 여행을 다니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